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은 인간을 실험했습니다. 아기에게 전류를 흘리고 아이에게 독을 먹이며 환자에게 방사능을 쏘아댔죠. 의학의 발전이라 불렸지만 그건 잔혹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은 과학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과학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진 끔찍한 진실들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과학적 발견은 분명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과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인간적인 실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리틀 알버트 실험은 공포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1920년 심리학자 존 왓슨은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죠. 며칠 후 아기는 쥐만 봐도 울음을 터뜨렸고 나중에는 토끼나 개, 심지어 털코트만 봐도 극도의 공포를 보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아기가 다시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왓슨은 실험이 끝난 후 아기의 공포를 치료해주지 않았거든요. 빅버즈 작전과 드롭킥 작전은 냉전 시기 미군이 생물학적 무기 가능성을 테스트한 비밀 실험이었습니다. 1955년 조지아주의 한 마을에 3만 마리가 넘는 이집트 숲 모기를 뿌렸습니다. 이 모기들은 황열병을 옮길 수 있는 종류였는데도 말이죠. 주민들은 갑자기 모기떼에 물렸지만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듬해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됐어요. 다행히 모기들이 병원균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감염된 모기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이 실험으로 미군은 모기가 생물학적 무기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을 동의 없이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로버트 히스 박사의 전기자극 실험은 1950년대 툴레인 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히스는 환자들의 뇌 깊숙한 곳에 전극을 이식해서 우울증과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 개의 남성 환자에게는 이성애자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뇌에 전기 자극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성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죠. 히스는 이것을 치료 성공이라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심리적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 남성은 물론 치료되지 않았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히스는 현 뇌신부 자극술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윌로브룩 실험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뉴욕의 정신지체화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은 너무 더럽고 비위생적이어서 간염이 만연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완벽한 실험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간염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질병의 진행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초콜릿, 우유나 음식에 섞어서 먹였죠. 부모들에게는 연구에 참여하면 아이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아이들이 고의로 감염돼서 고통받았고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실험이 더욱 잔혹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속임을 당했고 아이들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해상 분무 작전은 1950년 미 해군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인 생물학전 실험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해군 함정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를 도시 전체에 뿌렸어요. 주민들은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전혀 몰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세라티아 감염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11명이 감염되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실험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 테스트로 도시 전체가 생물학적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정부가 자국민을 실험지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군사적 정보 수집을 우선시한 것이죠. 홈스버그 교도소 실험은 1951년부터 1974년까지 23년간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 인체 실험의 악몽이었습니다. 피부과 의사 알버트 클리그만은 대부분 가난한 흑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수백 가지 실험을 했어요. 죄수들에게는 실험당 몇 달러씩 주고
각종 화학물질을 테스트했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비누였지만 때로는 발암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이었죠. 심지어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독성 성분인 다이옥신까지 사용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화상을 입거나 평생 건강 문제를 겪어야 했어요. 클리그만은 이들을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대했고 감옥을 연구하기 좋은 넓은 땅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실험 재료로 본 것이죠. 프로젝트 4.1은 1954년 캐슬브라보 핵실험 이후 마셜 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방사선 연구였습니다. 미국이 터뜨린 수소폭탄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주변 섬들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어요. 정부는 이를 의료 조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방사선 질병, 화상, 탈모, 유산, 암을 겪어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침습적 검사를 견뎌내야 했고 그들의 고향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데이터를 수십 년간 활용했지만 무고한 섬나라 전체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터전이 모두 파괴된 것이죠. 캐나다 영양실험은 1940년대와 50년대 기숙학교에서 원주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문화적 말살 정책의 희생자였던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어요. 프레더릭 티스달 박사의 주도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영양실조를 유발시켰습니다. 음식과 치과 치료를 거부해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 다음 우유나 비타민 보충제 같은 영양소를 제공해서 그 효과를 관찰했죠. 부모들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일부 아이들은 수년간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희생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나중에 캐나다의 식품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시내티 방사선 실험은 1960년부터 1971년까지 11년간 진행된 군사모 목적 연구였습니다. 국방부가 유진 사거 박사를 고용해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했어요. 80명이 넘는 가난한 흑인 암 환자들에게 대량의 방사선을 조사했습니다. 목적은 핵적 전쟁 상황에서 군인들의 생존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환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했고 이미 말기 암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마사 제이콥스라는 환자는 한 번의 치료 후 3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메스꺼움, 화상, 장기 손상을 겪었고 몇 주 안에 죽었어요. 국방부는 데이터를 얻었고 사거 박사는 경력을 쌓았지만 취약한 환자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군사 실험의 재료로 사용한 것이죠. 현대 산부인 과학의 어두운 기원을 살펴보면 제2 마리온 심스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1800년대 중반 이 의사는 출산 후 발생하는 질병들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수술법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완성하기까지 자신이 소유한 노예 여성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앙카, 루시, 벳이라는 여성들에게 마취도 없이 반복적으로 수술을 시행했죠. 앙카의 경우 무려 30번의 수술을 받았고 다른 11명의 노예 여성들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심스는 흑인 여성들이 고통을 덜 느낀다는 인종차별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편견은 현재까지도 의학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혐오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년 가까이 진행된 동성애 치료 실험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했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없자 화학적 거세나 강제 성전환 수술 같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989년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수백 명이 강제로 수술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수술을 받은 채 남겨졌어요. 이 끔찍한 실험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오브리 레비는 나중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었죠. 헨리에타 렉스의 이야기는 의학 발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1951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31세의 흑인 여성이었는데 그녀가 죽기 전에 동의 없이 채취된 세포가
의학사를 바꿨어요. 그녀의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실험실에서 무한히 분열하고 증식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꿈꿔온 불멸의 세포주가 탄생한 거죠. 조지 게이 박사가 이 세포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암 연구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7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의료 기록이 유출되거나 혈액 샘플을 요구받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의료 산업이 그녀의 세포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가족들은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2023년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사능 오트밀 실험은 1946년부터 1953년까지 월터 페르날드 발달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비밀리에 방사성 원소가 들어간 오트밀을 먹였어요. 퀘이커 오츠 회사가 후원한 이 실험에서 수십 명의 소년들이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과학클럽의 일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참여를 유도했죠. 방사선량은 비교적 낮았다고 하지만 이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기만적으로 이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998년이 되어서야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난 후였죠. 키메라는 소련 굴라그 시절 독극물 실험을 전담한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인민의 적으로 선언된 죄수들을 대상으로 각종 치명적인 독극물을 실험했어요. 1921년 설립된 이 시설에서는 겨자가스, 리신, 시안화물 등 다양한 독성 물질에 수많은 희생자들을 노출시켰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그레고리 마이라노프스키라는 생화학자가 독극물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그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어떤 희생자들은 15분 만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독극물 칵테일을 맞았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헤로필로스의 인체 해부 실험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체 해부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는 뇌, 눈, 혈관계에 대한 중요한 발견들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 에라시스트라토스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산채로 해부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희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연구가 현대 해부학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고대 시대였다고 해서 이런 잔혹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죠. 레오 스탠리 박사는 1913년부터 1951년까지 생키틴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생학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그는 죄수들에게 정관수술을 시행하면서 더 나은 건강과 행동 개선, 강한 성욕이 생긴다고 거짓 선전했어요. 더 끔찍한 건 남성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고환 이식 수술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처형된 죄수의 고환을 사용했지만 공급이 부족해지자 멧돼지와 염소의 고환까지 사용했습니다. 38년간 계속된 이런 실험으로 수많은 죄수들이 고통받았어요. 스탠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학적 진보라고 정당화했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고 잔혹한 실험에 불과했죠. 죄수들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실험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956년 푸에르토리코 피해약 실험은 현재 사용하는 피임약보다 20배 강한 호르몬이 들어간 약물을 테스트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주택 프로젝트에 거주하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참가자들은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토부터 생리불순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고 일부는 입원까지 해야 했어요. 그들의 걱정과 불만은 연구를 위해 무시되었고 결국 3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피임약은 승인되었고 이런 부작용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계급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행위였죠.
보스턴 프로젝트는 1953년부터 1957년까지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스위트 박사가 주도한 실험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수석 신경외과 의사였던 그는 11명의 암 환자에게 우라늄을 주사했어요. 이들은 이미 말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뇌종양 환자들이었습니다. 스위트 박사는 우라늄이 신체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리고 종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1995년 증언에 따르면 환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된 한 환자는 나중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 사망했어요. 이미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의료 윤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신생아 실험은 1960년대 초 소아과 과학자들이 생후 3일 이내의 신생아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의학저널 페디아트릭스에 발표된 이 연구는 혈류와 압력에 관한 기이하고 불필요한 실험들을 포함했어요. 한 실험에서는 B명이 넘는 아기를 할레대 위에 거꾸로 눕혀놓고 혈액이 머리로 어떻게 흐르는지 측정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아기의 발목을 얼음물에 담그고 대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혈압을 모니터링했어요. 갓 태어난 무고한 아기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실험들은 의학적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았고 아기들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안겼어요. 가장 취약한 존재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더욱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매독이나 임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험 대상은 군인부터 고아까지 다양했고 많은 피해자 중 겨우 700명만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로 인해 대부분이 고통받았고 세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게 되었죠. 2010년 미국 정부가 공식 사과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약소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실험은 제국주의적 착취의 전형이었습니다. 몬스터 스터디는 1939년 아이오와 대학에서 진행된 말더듬 연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말더듬이 생물학적 원인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의 결과인지 알아보고 싶어 했어요. 고아원에서 실험 대상을 모집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미 말을 더듬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반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말하는 방식에 대해 칭찬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심한 비난을 받았어요. 당신은 즉시 멈추려고 노력해야 해요. 제대로 말할 수 없을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말하기를 거부하고 극도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보였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내성적이 되었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겨우 5살이었어요.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1971년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설계한 연구로 감금 상황의 심리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 건물을 감옥으로 개조하고 대학생 24명을 죄수와 간수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들은 역할에 대한 몰입도를 놀라운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간수들은 극심한 학대를 가하고 죄수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일부 학생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실험에서 제외되어야 했어요.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실험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관심을 끌었지만 실험의 여파가 명확해지자 불과 6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권력과 역할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지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밀그램 실험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장교들의 잔혹 행위에 매료된 예일대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양심에 거리끼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1960년대 연구에서 교사 역할의 참가자가 학습자 역할의 배우에게 질문을 읽어주었습니다. 틀린 답변이 있을 때마다 교사는 실제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전압은 점차 450볼트까지 올라갔어요. 교사들이 반대하면 실험자는 무조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학습자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은 후 대부분은 지시를 따랐어요. 참가자 40명 중 3분의 2는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렸는데 이는 권위에 복종하려는 우리의 깊은 성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평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죠. 로레타 벤더 박사의 전기 경련 요법은 뉴욕 벨뷰 병원에서 진행된 아동 대상 실험이었습니다. 벤더 박사는 발달 장애나 정신분열증이 있는 어린이에게 전기 경련 요법이 효과적인 치료라고 결정했어요. 1947년 98명의 어린이 뇌에 전류를 흘렸는데 그 중에는 유아도 있었습니다. 벤더 박사는 정신분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젊은 환자들에게 LSD를 투여하기도 했어요. 테드 차진스키는 6살 때 치료를 받은 어린이 중 한 명으로 나중에 인권운동가가 되어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전기충격요법 사용에 맞서 성공적으로 싸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치료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은 더욱 문제가 있었어요. 2차 대전 중 겨자가스 군사 실험은 미군 역사에서 고통스럽고 무서운 비밀이었습니다. 1943년 해군은 6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참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워싱턴 DC 해군 연구소에 도착해서야 겨자가스와 다른 화학 물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라는 걸 알았죠.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계 군인들이 두드러지게 많았어요. 실험실에 갇힌 채 치명적인 가스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내부 및 외부 화상을 포함한 끔찍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또한 전시 실험이라는 이유로 비밀 유지 서약을 해야 했고 명령에 대해 말하면 불명예 제대나 투옥에 처할 수 있었어요. 인종차별과 결합된 이런 실험은 더욱 비인도적이었습니다. 731 부대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운영한 인체 실험 시설로 20세기 가장 무서운 비밀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생체 해부를 실시하고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 같은 폭력적인 무기를 시험했어요. 생물학적 전쟁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동상을 일으키고 동물을 이용해 다양한 유해 병원균을 퍼뜨렸습니다. 14,000명 이상이 직접 살해당했고 약 30만 명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돼요. 고문실이 폐쇄된 후에도 주요 가해자 대부분은 가벼운 형량만 선고받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전쟁 범죄의 진정한 규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잔혹한 실험들은 의학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적 야욕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밴더빌트 대학의 비타민 음료 실험은 2차 대전 이후 800명이 넘는 임산부에게 특별한 비타민 음료라고 알려진 신비한 혼합물을 투여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방사성 철분을 함유한 혼합물이었어요. 과학자들이 임신 중 흡수율을 테스트하는 동안 이 여성들이 노출된 방사선은 정상보다 3배 높았습니다. 실험으로 인해 약 서너 명의 어린이가 암이나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일부 어머니들은 발진이 생기고 머리카락과 이빨이 빠졌으며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어요. 1994년 거의 40년 후에 밴더빌트 대학은 소송을 당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생명과 건강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었죠.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요제프 맹겔레의 쌍둥이 연구는 2차 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맹겔레는 아리아 인종의 혈통을 개량하고 싶어 했고 그의 가장 사악한 행위 중 일부는 쌍둥이를 상대로 저질러졌어요. 한 명을 대조군으로 다른 한 명을 실험군으로 삼아 과학적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의 뒤틀린 방법에는 건강한 사지를 절단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 수혈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꿰매어서 붙어있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시술로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나중에 연구를 위해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00명이 실험 대상이 되었는데 그중 겨우 200명만이 살아남았어요.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엘라베마주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부인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중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협조에 대한 대가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연구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어요. 이 집단 중 399명은 매독에 걸렸고 나머지 201명은 건강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문맹인 소작농이었는데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1947년 페니실린이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환자들에게 투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고통스럽고 침습적인 척추천자술을 시행해서 이 질병의 신경학적 결과를 조사했어요. 결국 많은 사람이 매독으로 사망했고 최소 40명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매독에 감염되었으며 거의 20명의 아이가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1953년 공식 승인되어 CIA의 지원을 받은 1년의 실험이었습니다. 최면, 약물 고립, 감각 박탈 등의 방법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의 효과를 연구했어요. 악명 높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 이완 캐머런 박사의 지휘하에 산후 우울증 같은 흔한 질병을 앓던 많은 환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공격적인 약물 칵테일과 극단적인 기술을 이용한 실험을 받았습니다. CIA는 교도소, 병원, 자문계가 넘는 대학의 도움을 받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어요. 하위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드나잇 클라이맥스 작전에서는 CIA 잠복 요원으로 활동하는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CIA가 일방향 거울을 통해 관찰하는 동안 고객에게 LSD를 투여했습니다. 1973년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가 MK울트라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기하라고 명령했지만 1977년 회수된 2만 건의 기록 덕분에 해당 활동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인체 실험들은 과학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들입니다. 이들 실험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과학적 발견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의학적 혜택들 중 상당수가 이런 어두운 역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윤리 기준과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